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DJ 한이고요. 오늘은 인생 전반에서 고되게 살아오시다가 이제 행복을 찾으신 사연자분의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와 더불어 아주 속이 시원한 사이다도 같이 있으니까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3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럼 끝까지 집중해서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이 넘은 노인네입니다. 몇 년 전 겪었던 일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평생 그리 넉넉하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식 덕을 봐서 나름대로 조금 형편이 피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는 정말 많이 힘들게 살아오기도 했죠. 부모님 밑에 있던 어린 시절부터 자식 다 키우기 전이었던 시기까지 거의 평생을 경제적으로 쪼들리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정말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때 가난은 지금 흔히들 생각하는 가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 그래도 어디 가서 복지센터 등 도움을 얻을 곳이 있지만 그때는 아예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기준 자체가 낮았어요. 어린아이들이 가난해서 라면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생으로 굶었습니다. 밥이 생기면 눈치 보다가 밥 조금만 더 퍼서 먹으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혼나는 것을 반복했었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우유 급식을 주기는 하셨지만 급식비를 가져오지 않아서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다행히도 지금처럼 학교에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준비물이나 학급비 등 조금이라도 돈이 필요한 구석은 그때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은 전부 집에서 마련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혼난 뒤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친구들이 좋은 아이들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처럼 아주 인심이 각박한 세상이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준비물과 먹을 것은 나누어주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덕분에 그리 큰 상처는 받지 않고 유년 시절을 버틸 수가 있었죠. 사실 저희 집에서는 고등학교까지 간 것만 해도 사치였습니다. 부모님은 워낙 가난한 집이니 게다가 제가 장녀이니 빨리 학교를 때려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나오고 싶더라고요. 주변 친구들과 노는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중간에 담임 선생님도 좋은 분을 만나서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당부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집을 부려 고등학교까지 나온 이후에 성인이 되어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제 딱한 사정을 알고서 이리저리 알아봐 주셔서 나쁘지 않은 공장으로 취직을 할 수가 있었죠. 당시에는 저만한 나이의 여자아이들이 가장 많이 취직하는 곳이 공장이었거든요. 흔히 공순이라고 말하는 그런 애들 중 하나였죠. 20살 갓 되자마자 일을 시작했지만 제 인생이 불행하다거나 우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어릴 때는 더욱이나 그랬었죠. 집에는 부모님과 동생이 있어서 돈을 벌어가야 했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할 일을 찾아냈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좋았습니다. 게다가 공장은 기숙사가 있어서 또래들끼리 자주 어울려 다녔고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많아서 위안이 되었거든요. 사실 그 애들하고 싸움도 있었고 서로 토라지기도 했지만 좋은 아이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였죠. 게다가 공장 관리자도 엄격하기는 해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그분도 여자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연세가 한 40 중반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20 간 넘긴 그때는 정말 너무 어르신 분이어서 함부로 말도 못 걸었는데 친구 공순이들과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으면 말없이 와서 음료수라도 한 병씩 사다 주고 가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만 일을 게을리하며 호되게 혼이 나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그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짐을 옮기는 일을 주로 하던 직원이었어요. 봉제 공장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여직원이었는데
짐을 옮기는 직원 서너 명만 남자였거든요. 체격도 좋고 무뚝뚝한 성격에 상당히 준수한 생김새라 친구들과 같이 수달 떨면서 멋지다고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하고 호감이 생겨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제가 나이 겨우 23일 때 결혼했으니 지금으로 보면 정말 어릴 때 결혼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리 어린 것도 아니었어요. 딱 적당한 나이였답니다. 결혼을 하고서 1년 만에 바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사실 남편은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무런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시집살이를 하지 않은 것도 있어서 나쁘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가족이 없어서 외롭게 살았기 때문인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정말 너무 좋아했었죠. 드디어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평생 동안 우리 가족들끼리 살아갈 수 있다고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행복했고요. 아이를 낳느라 공장을 그만두어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남편은 튼튼한 사람이었고 저도 사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린 시절부터 워낙 아끼며 살아와서 당시 남편의 수입 정도로 세 식구가 사는 건 괜찮았어요. 친정 식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돈을 매달 보내주는 것은 그만두어야 했지만요.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원래도 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아들을 낳고 나서는 거의 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 같았어요. 남편이 집에 오면 제가 아들을 안고 있지도 못했답니다. 제가 집안일 하고 있으면 남편은 잠들기 직전까지 아들을 안고서 얼렀어요. 기저귀도 놔두라며 퇴근하고 나서 자기가 와서 빨았습니다. 요즘 분들은 아시려나요? 예전에는 일회용 기저귀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전부 면 기저귀라서 아이 똥 묻은 기저귀를 전부 다 손빨래를 해야 했어요. 당시 저희 집은 납작한 단층집에 새들어 사는 중이라서 주인집 눈치를 보면서 마당으로 나와 빨래를 해야 했죠. 남편은 퇴근해서는 아이를 업고 마당에 쪼그려 앉아 기저귀 빨래를 하고는 했어요. 그것만 해줘도 제 짐이 참 많이 덜어졌었죠. 행복이란 돈이 다가 아니에요. 남편이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저를 도와주고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니 더할 나위 없이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였죠. 남편과 저는 아이를 두셋을 더 낳고 싶어 했어요. 하나는 너무 외로울 것 같았기에 제가 몸을 더 추스르고 나서 1, 2년 뒤쯤 아이를 낳자고 서로 이야기가 되었었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평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를 낳고 1년 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거죠. 아니, 교통사고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아마 산업재해라고 할지도 몰라요. 공장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일을 도맡았던 남편은 트럭 운전사가 남편을 못 보고 후진을 하는 바람에 그곳에 치여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즉사였기 때문에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사망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1살짜리 아들을 남기고서 남편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을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그날 아침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저와 아들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거든요. 그날은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 작은 팩을 하나 사오겠다며 약속하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사랑하는 남편과 맛있는 주스를 기다리는 즐거움으로 아이를 돌보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였어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자 그제야 정신이 들더군요. 옆에서 아들이 울고 있고 저한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인식이 되었어요. 남편은 성실하게 돈을 벌어왔지만 세 식구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은 돈은 없었죠. 지금처럼 보상금이 크게 나오는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상황은 암울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을 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멍하니 있을 때 친정 부모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더군요. 시댁이라고는 아예 존재하지라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친정뿐이었어요. 저는 얼마 안 되는 짐을 싸들고서 친정으로 돌아가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서 다시 공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이미 일하던 공장이었고 남편이 그곳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기꺼이 제게 일자리를 주었어요. 남편이 사망한 곳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게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제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잘 키워내야 했죠.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래서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익숙한 일자리를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친정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아들을 넉넉하게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노화가 되셨던 거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겼고 약값도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동생이 취직을 해서 함께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동생이 일 나간 지 반년 정도 지나니까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새도 없었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저는 공장에서 잔업을 도맡아 했고 밤 늦게나 들어와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게 아이를 주고 나서 바로 쓰러지듯이 잠에 드셨고요. 사실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아이 돌보기가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게다가 몸도 안 좋으신 분들이요. 그러면 밤에 저보다도 더 늦게 동생이 피곤에 쩌들어 들어와서는 제게 기대서 같이 조용히 앉아있고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었던 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였어요. 열과 성을 다해 아들을 길렀기 때문에 통통하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손주라면 껌뻑 죽으셔서 허리가 아픈데도 업고 다니실 정도로 아껴주셨어요. 아들은 쑥쑥 자라서 학교에 들어갔고 아주 영특해서 공부도 잘했답니다. 하지만 원래도 몸이 안 좋으셨던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마치 그 뒤를 따르듯 곧 돌아가셨죠. 동생과 저는 너무 슬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래 슬퍼할 여유가 있지는 않았어요. 동생도 저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은 없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돌봄 교실이라든가 하는 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난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쩔쩔 매면서 일하다가 잠깐 나와서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다 들여놓고 다시 일하러 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애는 배고파하고 애 아픈 것도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공장보다 일하는 시간이 조금 적고 잠깐씩 나와볼 수 있는 식당 쪽으로 일자리를 바꿨습니다. 아이가 하교할 때쯤에는 식당이 한가할 때라서 나와서 애를 데리고 올 수 있었고 저녁 얼른 챙겨줄 만한 시간 여유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식당 끝나고 나면 남은 음식을 받아다가 아이와 함께 먹거나 다음날 아침으로 챙겨줄 수도 있었고요. 아이도 제가 가져온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고는 했습니다. 아이가 식당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는 것을 보노라면 잠시라도 제 고생이 잊혀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죠. 하지만 식당 일은 정말 고되었어요. 봉제 공장은 20살 시절부터 워낙 익숙했던 곳이라서 일이 특별히 힘든 줄은 몰랐지만 30이 넘어 시작한 식당 일은 손에 붙지 않고 고생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위험하기도 했어요. 봉제 공장에서 일할 당시 최고로 다칠 수 있는 건 미싱 바늘에 손이 뚫리는 정도였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일이긴 했습니다. 공장용 믹싱은 바늘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워낙 오래 해왔던 일이라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식당에서는 뜨거운 국을 한번 다리에 엎지르면서 크게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동안 고통스러워서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완전히 다리에 다 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혹시라도 손님한테 국밥을 엎지를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며 서빙을 하기도 했고 주방에서는 칼에 손을 베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걸 지혈하느라 고무줄로 묶기도 했었고요. 엄청나게 세게 묶어도 제대로 피가 멎지를 않아서 난처해하고 있는데 주인은 그냥 고무장갑 끼고 피나 안 묻게 일을 하라고 지시하더군요.
제 손이 어떻게 되는지는 주인의 안중에 아예 없다는 걸 알았던 그 순간 얼마나 서럽던죠. 고생도 많이 하지만 식당 일로 버는 돈은 봉제 공장에서 버는 것보다 적었습니다. 일하는 시간 자체가 좀 적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동생이 여전히 돈을 벌어오고 있었기에 거기에 의지해서 아이와 저, 동생이 살아갔어요. 하지만 동생도 나이가 찼기 때문에 몇 년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해서 따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 정말로 막막했어요. 제가 벌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이는 계속 크고 있고 그렇다고 공장과 식당에만 일했던 30대의 여사를 어디 좋은 일자리에서 써줄 리도 없었고요. 동생이 결혼하면서 정말로 제가 버는 돈으로만 모자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애를 중학교에 보내고 난 뒤에는 더했죠. 아이가 워낙 공부를 잘해서 초등학교 시절에도 영재반이니 뭐니 보내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한테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고 참가비를 낼 돈도 없어서 조금 더 아이를 보낼 수가 없었죠. 중학교에 간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이 부모님 면담하자고 하면 식당에서 애를 써서 하루를 비워서 가고는 했었죠.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아들이 정말 공부를 참 잘하고 모범적이라면서 특목고를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죄송스럽다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가 없다고 굽신거리며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는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매번 안타깝다는 듯한 얼굴이셨고요. 하지만 정작 저희 아들은 조금 더 아쉽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교육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반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반이 아니라 전교에서 1, 2등 하면서 성적이 치솟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성숙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어찌 이런 아들이 왔는지, 박복한 인생에 이런 자식이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주니 그것만으로도 벌써 한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애가 말수도 많지 않고 과묵한 아이였지만 생김새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었거든요. 딱 제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었어요. 아직 어려도 엄마 마음에 굉장한 기둥이 되어주는 아들이었죠. 아들은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 간혹 가슴 아파하면서 제 손을 잡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저를 벌어먹여 살리겠다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 공부나 잘해서 대학에 가라고, 대학 등록금은 엄마가 책임진다고 일부러 애한테 꾸짖듯이 말하고는 했었죠.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정말 문제기는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번다고 벌어도 생활비도 빠듯할 정도였기 때문에 요즘 비싼 대학 등록금을 전부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더군요. 그렇다고 이렇게 공부 잘하고 장래가 유망한 아들을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중학교 들어갔을 시기부터 일을 늘렸습니다. 오전에는 길거리에 노점상 일을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일을 했죠. 그리고 밤에도 다시 길거리로 나가서 노점상을 펼쳤습니다. 식당이 저녁 식사 자리를 주로 하는 곳이었기에 밤 늦게는 별다르게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럴 때 나가서 하나라도 더 팔려고 나무를 펼치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앉아 있었죠.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물론 노점상 일은 정말 고되기도 했어요. 식당 일은 그때쯤에는 무척 익숙해져서 덜 힘들었는데 노점상은 차가운 맨바닥에 앉아서 지나가는 이들만 바라보면서 사주기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일이었죠.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들더군요. 아들은 제가 고생하는 걸 잘 알았기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결국 중학교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졸업했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해서도 계속해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감탄하셨어요. 어떻게 학원 하나도 안 다니고 정말로 학교 수업하고 교과서만으로 이렇게나 공부를 잘할 수가 있냐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했었죠. 결국 아들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좋은 성적의 수능 점수를 가지고서 의대로 진학했습니다.
제가 모아두었던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내주었더니 아들은 눈물을 글썽거리다가 제 손을 잡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제가 나중에 정말 효도할게요. 됐다. 내가 애미가 되어서 이걸 못해주면 사람이니? 너처럼 효자인 아들한테.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목이 막히더군요. 그래도 아들이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면 우리 모자의 이 고생도 다 보답을 받아 편하게 살겠구나 싶어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아들은 정말 고생스러웠지만 의대를 잘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외 아르바이트도 틈틈이 뛰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생각보다 의대 등록금이 많이 비싸더군요. 저는 그동안 식당을 그만두게 되어서 노점상을 더 중점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이 아예 문을 닫았거든요. 결국 마지막 달 월급도 받지 못하고 주인이 도망가 버려서 타격이 조금 있었죠. 그때부터는 아예 노점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식당 월급만큼은 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들이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가 되었을 때는 정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레지던트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월급이 많지는 않았어요. 300만 원 정도였는데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적은 돈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그 돈을 벌면서 전부 다 저한테 내줬습니다. 어차피 쓸 시간도 없다면서 말이죠. 식사도 병원에서 나오니까 자기는 교통비만 필요하다고 저한테 교통비와 용돈 합쳐서 30만 원만 받아서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미안했던지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된 것은 33일 때 일이었어요. 레지던트를 마치고서 아이가 번듯한 전문의가 되어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잡고서 울다가 간신히 진정되었을 때 아들 손을 두드려 주었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너 결혼해서 손주만 보면 이 엄마가 더 바랄 게 없구나. 아이는 그간 끝없이 공부하고 일을 하느라 변변한 연애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소개를 시켜줄 정도로 진지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알겠다면서 진지하게 좋은 사람을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음이 급했어요. 아들이 벌써 33이었고 가능한 빨리 좋은 여자를 골라 며느리로 들여 손주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이를 24세 낳았으니 그 당시 벌써 57세였기 때문에 손주를 봐줄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였어요. 환갑 중반이 되어 손주를 봐주기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내가 봐줄 수 있다고 재촉을 했었죠. 그 때문인지 아들은 여기저기서 소개도 받고 자연스럽게 만나기도 하면서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사실 전문의가 된 상황에 생김새도 준수하고 키도 큰 저희 아들이라서 여자들은 엄청나게 소개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아들이 정확하게 말은 안 했지만 그만큼 스펙이 좋은 집들이나 아가씨들도 많았고요. 아들은 그 중에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조건으로 고르려고 한다고 지나가듯이 말을 하더군요. 아들을 좋게 본 병원장이 자기 딸을 주고 싶다고 말도 했는데 그러면 너무 우리 쪽이 힘들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얼마 뒤에 드디어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꽤나 사근사근한 인상의 사랑스러운 아가씨더라고요. 아들하고 나이 차이는 몇 살 안 되었는데 무척 동안이었고요. 저희 집에 인사를 왔는데 들어오면서 조금 당황한 것 같이 주변을 둘레둘레 살폈어요. 아유, 앉아요. 내가 차하고 과일 좀 내올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앉아야? 아, 소파가 없어서 그러는구나. 그냥 거기 거실 바닥에 앉으면 돼요. 솔직히 거기서 제가 잘못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비 며느리가 왔는데 최소한 식탁이라도 둘 것을 그냥 맨바닥에 앉으라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워낙 없이 살던 세월이 길다 보니 검소하게 사는 게 버릇이 되어 있었고요.
아직 집도 작은 빌라 1층에 살고 있었고 식탁이나 소파 같은 기구도 다 사치라고 생각해서 하나도 안 사놓은 상태였죠. 저희는 그냥 작은 소반에 밥과 반찬 몇 가지 놓고 바닥에 앉아서 먹는 생활에 무척 익숙했어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가 왔는데도 뭐가 이상한지 눈치채지 못한 채 손님 접대에 결례를 저지른 것이었죠. 예비 며느리는 뭔가 이상한 표정으로 앉아서 제가 내간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었어요. 과일 자체도 거의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원래 말도 없는 타입이라서 조용했고요. 제가 물어보니 예비 며느리네 부모님은 상당히 잘 사는 사업가이신 것 같았어요. 돈도 워낙 잘 벌고 해서 이제 잘난 사위를 원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의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부탁해서 얼른 소개받아서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유, 곱게 자라 그런가 정말 예쁘네. 별 말씀을요. 근데 어머님 댁이 참... 예비 며느리는 말을 하려다가 흠칫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올 말이야 뻔했죠. 사실 그렇게 금이야 오게야 자란 아가씨한테 저희 그 작은 빌라집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쓰러져가는 집처럼 보이지 않았다면 다행이었겠죠. 혹시라도 아들의 결혼이 틀어지지 않을까 불안해서 눈치를 보았지만 그 아가씨도 더 이상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돌아간 뒤 아들하고 거실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었어요. 저 집, 아까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부자는 아닌 걸로 알아요. 응? 그게 무슨 소리니? 말 그대로예요. 제가 소개받은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럭저럭 동네에서 사는 정도지 뭐 엄청나게 부유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오래 같이 못 살아요. 너무 기울어지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결혼 괜찮은 거지? 아까 그 아가씨 좀 우리 같은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던데. 안 맞으면 결혼 안 하면 되죠. 호감은 가지만 꼭 결혼해야 하는 상대도 아니니까요. 아들은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적당한 결혼 상대 찾아서 결혼하는 것뿐이지 연애를 오래 해서 그 사람과 사랑하는 사이인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아가씨하고 한 몇 개월은 더 만나보는 것 같더군요. 중간중간 아들이 하는 말로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은 꽤 있는데 돈 잘 버는 대기업 직장인이고 그럭저럭 외모도 괜찮은 편이라서 그냥 결혼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점점 더 아들을 좋아하게 된 것인지 처음 조금 거북스러워 보이던 표정과는 달리 몇 개월 뒤에는 저희 집에 심심찮게 놀러 오더라고요. 그것도 뭔가 먹을 것을 잔뜩 들고서 저한테 무척 애교도 잘 부렸어요. 평생 무뚝뚝한 아들하고만 살다 보니 그렇게 사랑스럽고 상냥한 아가씨가 다가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평생 없던 딸이 생긴 것만 같았고요. 아들은 다른 것보다 그 아가씨가 저한테 잘하는 것을 좋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만나봤을 때 물론 더 장점이 있는 사람도 많았는데 저하고 무척 잘 지내는 며느리가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해왔거든요. 평생 한 가족으로 같이 살 사람인데 어머니한테 괜히 트집 잡고 아들과 어머니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은 최악이라고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감이 워낙 저한테 정을 붙이고 사근사근 잘하는 것을 보고서는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결혼이 결정되었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무척 긴장이 되더군요. 솔직히 저는 공장과 식당, 마지막에는 결국 노점상을 전전하면서 일을 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홀어머니가 키웠다는 걸 알면 저쪽 집안에서 좋아하지 않은 거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을 아들한테 말할 수는 없었죠.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예비 며느리는 이미 그런 사정을 전부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무척 애정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집 사정에 뜨악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제 아들하고 많이 닮았다면서 무척 좋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별로 없어도 속 깊고 다정한 면이 좋다고요. 그래도 며느리가 전부 알고 있으니 사돈도 전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허락하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으니
특별히 저 때문에 결혼이 틀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상견례 날 제가 너무 긴장해서 목을 가다듬고 있으려니 아들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아들이 새로 사준 옷도 입고 미용실도 다녀왔으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조금 낯설었어요. 아들은 긴장하지 말라면서 제 손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다른 누구도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거 생각하세요? 그래, 고맙구나. 아들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던지요. 아들은 무뚝뚝하지만 속이 깊은 애였고 무엇보다 저를 무척 아껴주었답니다. 사실 요즘 아들 중에 그런 애 별로 많지 않잖아요. 게다가 의사 되어서 이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 잘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상견례를 위해 식당에 도착했을 때 사돈을 봤습니다. 잘 차려입은 부부가 서 있었는데 순간 저 혼자 온 처지가 조금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얼른 그 생각을 지우고서는 어색하게라도 웃으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특히 바깥 사돈이 썩 마땅치 않은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안 사돈은 그래도 상냥하게 웃으면서 마주 인사를 해주었는데 말이에요. 솔직히 그때부터 이미 불안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예비 며느리와 아들이 웃으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어서 나쁘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있었죠. 상견례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워낙 좋은 식당인지라 제가 좀 헤매기는 했어요. 한식당이었는데 저는 그런 식당에서 코스로 요리가 나오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누가 한식을 코스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나요? 솔직히 저는 그저 국밥이나 이런 것만 주로 먹었고 한식도 백반집이 최대였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코스로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 한식은 상상도 못한 게 당연했죠. 굉장히 비싼 집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불평을 좀 했거든요. 아유, 나오려면 한꺼번에 나오지. 이렇게 찔떡찔떡 나오는 건 또 처음이네요. 비싼 집인데 뭐 이렇다. 요새 고급 한식당은 많이 이렇더라고요. 입에 안 맞으세요? 저희가 고른 집인데. 아니에요. 맛이 있는데 이렇게 코스로 나오는 줄은 제가 몰랐어요. 사부인, 맛있어요, 맛있어. 사돈댁이 골랐다는 말에 정말 크게 당황이 되더군요. 저는 맛있다고 말하면서 연신 코스 초반부터 음식을 입에 쑤셔 넣다시피 했고 좀 많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너무 많이 먹어서 후반에 코스 요리를 젓가락도 대지 못하고 죄다 남기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식당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죠. 제가 허둥거리고 있다는 건 저 스스로도 너무 잘 느껴져서 스스로가 수치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할까봐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사돈댁도 그렇지만 아들이 불쾌해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얼굴빛 변화 없이 여전히 저한테 맛있는 음식을 밀어주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해주었어요. 그 말 자체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아들의 저 든든함이 믿음직스럽기도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조금 안절부절 못했지만 딱히 저를 탓하는 듯한 눈빛은 아니었고요. 다만 바깥 사돈은 상당히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래서 제가 딸애한테 듣기로는 사부인께서 혼자 아들을 키우셨다고요. 네, 남편이 애 1살 때 돌아가셔서요. 저 혼자 키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면서 키우셨는지? 네? 노점상도 했고요. 공장도 다녔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솔직히 거기서 적당히 둘러댔어야 했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도무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다 보니 속이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깥 사돈은 질겁한 표정이 되었고
예비 며느리는 조금 당황한 눈치였죠. 혹시 나에 대해서 사돈 어른한테 말을 안 해놓은 건가? 초조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바깥 사돈이 저한테 탈을 잡지 않았고 다소 조용한 가운데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안 사돈은 여전히 상냥한 표정이어서 나의 존재가 아들의 결혼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구나 안심하고 있었어요. 바깥 사돈도 아주 나쁜 표정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막 일어나던 참에 바깥 사돈이 말을 꺼내더군요. 저 사부인 부탁이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부탁이 있다고 하는데 벌써 말투가 고압적이더라고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겠어서 제가 긴장하고 쳐다봤는데 바깥 사돈은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결혼식은 참석하지 않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우리 사위가 의사라서 보통 비슷한 급의 사람들만 하객으로 올 텐데, 그리고 저희 쪽 하객도 전부 사업가들인데, 솔직히 좀 급이 안 맞지 않나요? 어머니시니까 더 잘 아실 거고 잘 느끼실 거 아닙니까? 바깥 사돈은 당연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순간 상견례장이 조용해졌어요. 안 사돈도 예비 며느리도 너무 당황해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거였죠. 노점상 하시며 아들 홀로 키운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만 그럴수록 아들 체면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쪽 체면도 그렇고요. 저희는 엄연히 사업가 집안이고 아들은 의사 아닙니까? 하늘이 노랗고 아득해지더군요. 세상에 제가 가난하게는 살았어도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의 대우를 받게 되는구나 하고요. 정말 어질어질했습니다. 아들도 얼굴이 굳었고 며느리도 기함을 하는 눈치였죠. 안사돈이 펄펄 뛰기 시작했어요. 예비 며느리는 어지러운 듯 머리에 손을 대고서 말을 더듬었고요. 여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을... 아니 세상에. 왜, 맞지? 노점상이면 우리하고 안 맞는 건 맞잖니? 어디 시장 구석에서 결혼할 것도 아니고 격이 너무 떨어지지. 김서방, 자네도 이제 의사니까 사회적인 체면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다음 순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바깥 사돈의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저도 안 사돈도 예비 며느리도 너무 놀라서 아들과 바깥 사돈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앞에 벌어진 일이 믿을 수가 없었죠. 바깥 사돈은 제대로 뺨을 맞고서 눈만 껌뻑이면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뺨을 올려붙인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바깥 사돈을 내려다보았어요. 키가 크고 체격도 좋은 아들은 힘도 셌기 때문에 바깥 사돈 얼굴이 시뻘갰습니다. 안 사돈도 예비 며느리도 놀라서 각자 달라붙었어요. 안 사돈은 바깥 사돈을 뒤로 끌어당겼고 예비 며느리는 아들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도 놀라서 멍청이 있다가 급히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죠. 얘, 너 뭐 하는 거야? 무슨 짓이니? 무슨 짓인지는 저 사람한테 물어야죠. 어머니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당신?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바깥 사돈을 노려보았습니다. 바깥 사돈도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고 무서운지 겁을 먹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나더군요. 안 사돈도 바깥 사돈 얼굴을 막 살폈고 예비 며느리는 아들 앞을 가로막은 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혼식에 어머니 모시지 말라니요. 하지만 우리 친척들도 내 사업 손님들도 올 건데. 내가 이 양반 사고 칠 줄은 알았지만 아휴. 안사돈은 머리가 아프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래도 아버지라고 걱정이 되는지 바깥 사돈한테 가서 뭔가 말한 뒤 안사돈한테 모시고 나가라고 손짓을 했어요. 얼이 빠진 바깥 사돈은 겁을 먹어서 아들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주춤주춤 나가더라고요.
나가면서도 안 싸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싫은 소리를 마구 쏟아내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평상시에 안 싸돈한테 잡혀 사는 모양인데 왜 저런 소리를 했는지 알 도리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상처가 아니었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이 일로 뭔가 곤란해지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상대를 때린 거니까 법적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아들 손을 잡고서 꾸중을 했습니다. 너 누가 그렇게 함부로 손을 올리래? 이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니요. 물론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 말씀은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1000번 만번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머, 아니다, 세아가. 그게 아니라. 아니, 그래도 말로 해야지, 애야. 예비 며느리가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아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 당혹스럽더군요. 저는 아들 손을 잡고서 계속 타일렀습니다. 사실 물론 제가 바깥사돈의 말에 너무 황당했던 것은 맞아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아프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말로 상대를 설득하고 화를 내야 하는 것이지 손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모욕하는 상대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지만요. 너 꼭 사과해야 해. 새아가한테도 사과하고 장인어른한테도 사과하고 물리적으로 힘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어머니. 제가 한참이나 설득하자 입을 다무고 있던 아들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손을 저으면서 당황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정말 이해해요. 아니다. 네 아버지인데 그럼 쓰겠니? 아들은 말없이 예비 며느리의 손을 잡고서 고개를 숙여서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바로 바깥사돈을 쫓아가 사과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양쪽 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날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비 며느리도 같이 가자면서 저희 뒤를 쫓아와서 그날은 저희 집에서 같이 잤습니다. 딸이 생긴 것 같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사돈댁에서 노여워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며느리가 그래도 아들 편을 들어주어서 다행이었어요. 끝까지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다면서 사과를 하면서 몬드바를 몰라 있으니까요. 아들도 계속해서 어머니를 모욕하는 건 그대로 둘 수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들이 그렇게 해준 것이 고맙고 든든하면서도 예비 며느리한테 미안했고 속도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사돈댁에서 오셨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아들도 예비 며느리도 쉬는 날이어서 아이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고 있었어요. 아들이 먹고 싶다고 했던 잡채하고 불고기를 해서 주었더니 며느리가 아주 잘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오래 일했던 가락이 남아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들도 묵뚝뚝하니 말은 없었지만 젓가락질이 바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던 늦은 오전 벨이 울려서 내다봤더니 사돈댁인 거였어요. 바깥사돈과 안사돈 두 분이 모두 오셔서 저는 허둥지둥하면서 급하게 문을 열었죠. 안사돈이 먼저 들어오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셔서 저도 급히 같이 고개를 숙였고요. 바깥사돈은 조금 뚱한 표정이었지만 안사돈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밀려서 저한테 뭔가를 내미시더군요. 상당히 큰 과일 바구니였는데 바깥사돈은 좀 열없다는 표정을 한 채로 멋쩍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만 뭐가 머리가 잘못된 건지 그런 소리를 해서 좋은 분위기를 망쳤네요. 죄송합니다. 예, 사부인 죄송해요. 제가 저희 남편 알아들을 만큼 말했습니다. 정말 평상시에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안사돈은 웃으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제가 상처를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사과를 받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저는 당황해서 마주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아들은 정중하게 과일 바구니를 받아놓고 바깥사돈을 모시고 가서 예의 바르게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홀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그 고생이 눈앞에 지나가면서 앞뒤 분간이 안 되었다고요. 그 정중한 사과를 들으면서 바깥사돈도 머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서 자기가 먼저 잘못한 거라고 인간답지 않은 소리를 했다면서 한마디 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는 안심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안사돈이 저한테 다가와서 그러더군요. 사부인, 저희가 좀 경솔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면이 있어요.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단속할게요. 아유,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도 벌써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말한 것을요. 그러고서 다행히도 양쪽 집안 모두 마음이 풀렸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저희 아들을 정말 많이 좋아해서 이 결혼은 꼭 진행해야 한다면서 자기 아버지를 들볶은 끝에 결혼도 빨리 하게 되었죠. 아들도 그저 결혼하기 위해 소개받아 만났다고 했지만 그래도 예비 며느리가 점점 더 마음에 들어가는 모양이었어요. 결혼할 때도 돈 쓰지 말고 간단히 하자면서 무뚝뚝한 반응을 내보였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모양새로 따라가주기 시작했죠. 사돈 집안에서도 괜찮다며 큰돈을 보태주셨고요. 제가 할 것이 없어서 정말 쩔쩔맬 수밖에 없었지만 아들은 어머니는 그냥 계셔도 된다면서 딱 잘라서 말해주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는데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25대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정말 온갖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우던 그 고생이 눈앞에 지나가더라고요. 아들이 저렇게 훌륭히 장성한 것을 알게 되면 하늘에 있는 남편은 어떤 기분일까 싶었어요. 물론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었겠지만요. 그 이후 아들은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를 보러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생각해서 처음에는 가능한 먼 곳에 집을 잡으라고 했어요. 솔직히 홀시어머니 가까이 산다고 하면 어떤 며느리든 싫을 테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도리어 저를 자주 보고 싶다고 했고 그 덕분에 저도 아파트로 옮겨갔고 옆 아파트에 아들 며느리가 살게 되었답니다. 같은 단지는 아니지만 아주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예요. 바깥사돈은 제게 아이들 결혼 전 실언했던 것이 무척 걸리는지 명절이나 제 생일에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오고 있고 안사돈은 자주 오셔서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럴 때 며느리가 쉬는 날이면 얼른 와서 같이 끼어 앉아 수다를 떨기도 해요. 얼마 전에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말도 못해요. 제가 봐주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힘들어서 어떻게 아이를 보냐면서 며느리가 반대했고 아들도 말렸습니다. 그래도 내 첫 손주를 내가 안 보면 누가 보냐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가사도우미를 붙여주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훨씬 편하더군요. 사실 매일 오는 사람을 붙여주겠다는 걸 거절했어요. 너무 집안에 자주 사람이 들락거리는 게 불편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딱 좋더군요. 그래서 현재는 손주를 보면서 자주 찾아오는 아들 며느리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떠난 후 고생도 정말 많이 했고 아들 결혼시킬 때 예상하지 못했던 말도 들었지만 사람이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죠. 바깥사돈한테 대한 악감정 같은 것도 전혀 안 남았고요. 그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저 역시 노년에 그저 평안하고 너무 쪼들리지 않으면서 살면 대만족일 것 같아요. 여태까지 버티고 살아온 보람을 지금 받는 것 같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40 중반 주부입니다.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현재 두 딸아이를 기르면서 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지금 큰애가 고3, 작은애가 중3이라 조금 힘든 시기이기는 해요. 그래도 아이들이 워낙 착해서 행복하게 뒷바라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애들 아침 먹여서 학교 보내고 설거지랑 뒷정리한 다음에 식탁에 앉아서 사연을 쓰고 있어요. 아이들 기르면서 생활하니 잠시도 쉴 틈이 없네요. 저는 남편과 중매로 만났습니다. 중매라고 하면 너무 옛날 말이긴 한데
선을 봐서 만났다고 하는 게 낫겠네요. 주변 어른들이 한번 만나보라고 하셔서 만났었죠. 당시 제가 20 중반이었고 남편은 딱 30이었어요. 처음에는 30이라고 해서 너무 아저씨 아닌가 싶어서 나갔는데 웬걸? 의외로 굉장히 깔끔한 훈남이 나왔더라고요. 게다가 직업도 좋은 편이었고요. 사실 직업이 좋을 건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이 꽤 집안이 잘 사는 편이라서 저희 집 어른들이 만나보라고 하실 때는 당연히 어른들의 인맥 어딘가에서 데려온 사람일 테니까요. 문제는 외모였던 거죠. 어쨌든 저는 당시 선보로 나온 상대방에게 홀딱 반해서 애프터를 받아들이고서 만나다가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연애하고 결혼까지 3년 정도가 걸렸죠. 제가 20 후반, 남편이 30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할 때가 되어 알게 되었는데 시댁은 그리 풍족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작은 단독주택 하나를 갖고 있는 집이었는데 그나마 서울에 있는 집이라 가격은 좀 나가는 편이었죠. 시아버지는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여기저기 식당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분이었는데 나름 호텔에서 일했던 기간이 있다는 게 자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저 얌전하기만 한 분으로 평생 주부로 아이들만 키워온 분이었죠. 시아버지가 하도 젊은 시절에 남봉꾼이어서 시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는 살짝 남편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하기 전 예비신랑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자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혹시 친정에 대해 물으시더라도 절대 잘 산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 뭐? 아니, 왜? 집안 이야기 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하여튼 좀 그러니까. 예비신랑은 아직 솔직히 말하기는 망설여졌는지 그렇게 얼버무렸어요. 그래도 미리 말해준 바가 있으니 저는 신랑 말대로 저희 집안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숨기기로 했죠. 남편은 대학 은사님 인맥으로 저희 친정아빠하고 알게 된 사이라 저희 집하고 시댁하고는 아무런 교류가 없는 사이였거든요. 시댁 부모님과 처음 상견례를 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치장을 좋아하지 않는 소박한 분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 아주머니처럼 보이거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인 분이었고요. 반면 시아버지는 정말 길에 가다가도 뒤돌아보게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화이트 셔츠에 화이트 팬츠, 백구두까지. 온통 명품 로고가 가득 박힌 옷이라 저와 친정 부모님은 너무 놀랐어요. 저도 상견례 전에 시어머니는 여러 번 뵈었지만 시아버지는 처음 뵈었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시아버지가 외출하셨다고 하셔서요. 예비신랑도 민망한 얼굴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익숙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상견례도 원래 많이 잡는 한식당이 아니라 비싼 코스 요리 레스토랑을 잡았는데요. 사실 안 될 거야 없었지만 어쩐지 그것도 시아버지가 주장한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호텔에서 워낙 오래 근무해서 말이야. 질 낮은 와인이나 이런 건 못 마셔서요. 사돈댁은 이런 거 안 좋아하시나? 익숙하지가 않으실 것 같군요. 시아버지는 소박한 차림새에 저희 부모님이 만만해 보였는지 레스토랑을 둘러보면서 말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저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시군요. 저희야 뭐 밥만 먹으면서 살아서요. 내가 우리나라 거의 1세대 호텔리어나 마찬가지거든. 딱 여기다가 금색 견장 달고서 근무했었지. 우리나라 유수의 호텔에서 다 근무를 봤어요. 아가, 너도 나중에 어디든 가고 싶은 호텔 있으면 말만 하렴. 내가 다 예약해주마. 모든 호텔에 내 아는 사람이 있단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
그거 참 곱게 생겼구나. 역시 내 아들이라 눈썰미가 있어. 저희 집안을 잘 아는 예비신랑은 시아버지의 어처구니 없는 자랑에 얼굴이 부끄러워서 붉어졌지만 그냥 시아버지를 외면하고 말더군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워낙 순하고 얌전한 분이셔서 저희는 상견례를 잘 치러냈어요. 시아버지가 재능 구석은 있어도 농담도 잘하고 웃기도 잘 웃어서 그런 면은 분위기가 나름 좋아지더군요. 그래서 별다른 탈 없이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시아버지가 호기롭게 합가해서 살자고 주장했는데 남편이 기겁을 하고 반대해서 다행히도 무산되었죠. 남편은 시아버지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는데 한 명 있는 시누이는 더욱이나 시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왜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죠. 저는 어쨌든 시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으니 함부로 말을 얹기도 조심스러웠고요. 저희는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시댁에서는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친정 도움을 조금 얻어서 그래도 좀 괜찮은 집에 전세를 얻었죠. 사실 친정에서 집을 사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절대로 반대했어요. 이미 처녀 시절에 친정에서 받은 건물도 있었는데 집까지 받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희가 처음부터 만들어서 이루고 나면 나중에 주시면 감사히 받겠다고 했죠. 남편도 거기에 동의했고요. 그래서 그냥 몇 천만 원 정도 도움만 받고 전세를 얻어서 신혼살림을 차렸는데요. 시아버지는 저희 집에 초대받아서 와서는 집안을 둘러보며 눈을 번뜩이더군요. 아들, 너희 돈 제법 잘 버나 보다. 집이 좋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 열심히 번 걸로 꾸민 거예요. 게다가 전세라고요. 이 근방 전세가가 제법 비쌀 텐데. 새아기가 돈을 잘 버니? 아니면 사돈댁에서 좀 도와주시든?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 우리 집에 뭐 선물 같은 건 안 하신다니? 며느라기 잘 봐달라고 친정 잘 사는 집에서는 뭐 시댁에 좀 해주던데. 남편은 질겁한 얼굴로 입을 꾹 닫아버리더군요. 그제야 저는 시아버지한테 왜 친정댁에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했어요. 알고 보니 시댁은 돈이 참 없는 집이었어요. 단독주택 하나는 있는데 거기 담보대출이 엄청나게 걸려 있었고 그나마도 벌이가 없이 시아버지가 물 쓰듯 펑펑 돈을 쓰고 다녀서 계속해서 가세가 기울어지고 있는 중이었죠. 여태까지 남편과 시누이가 돈을 벌어서 시댁에 가져다 드려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되었는데 이제 남편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자기 재산이 많이 있다면서 저희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서울 단독주택 가격이 얼마나 엄청나게 나갔는지 아냐면서요. 걸핏하면 유산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한테 평상시에 용돈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셨죠. 당연히 남편은 거절했고요. 남들은 시어머니하고 문제가 생긴다는데 저희는 시아버지가 말썽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잘 커트해서 저희는 별 트러블은 없이 살 수 있었죠. 저하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가까이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워낙 얌전하고 순한 분이어서 저는 시어머니께 뭔가 맛있는 디저트를 사다 드리거나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다 드리면서 같이 수다 떨기를 좋아했죠. 시누이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나중에는 합류해서 같이 수다를 떨거나 스스로 맛있는 걸 사와서 절 초대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식사를 차려두고 절 부르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하고 즐거운 디저트 시간을 가지려고 케이크와 커피를 사들고 신나게 갔을 때였어요. 시댁의 단독주택은 2층짜리였는데 1층에는 칸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새 집에 세를 주고 있었죠.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비에 보태신다고 들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세입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차를 시댁 집 앞담 앞에 세워두고 문으로 들어가는데 세입자들이 쓰는 대문 쪽에서 나온 여자가 제 차를 보더니 뻥 걷어차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빤히 그 여자를 바라보았는데 머리를 새빨갛게 물들이고 마구 볶은
대략 50대 초반쯤 된 여성이더군요. 반짝이가 잔뜩 달린 머리핀에 너무 짧은 흰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나이와 어울리지도 않고 솔직히 외모와도 정말 안 어울렸어요. 마르긴 했는데 피부가 검고 거죽이 늘어져서 누가 봐도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여자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절 보고 쏘아붙이더군요. 목소리도 술하고 담배를 너무 많이 해서 완전히 상해버린 걸걸한 목소리였어요. 뭘 봐요? 차를 왜 걷어차세요? 무슨 상관이야. 갈 길 가요. 내가 차를 차든가 말든가. 저는 담벼락에 바짝 붙여 주차를 했고 세입자들의 대문을 전혀 가리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좋은 차도 아니었죠. 새로 뽑기는 했지만 아반떼였거든요. 그거 제 차인데요. 왜 걷어차시냐고요. 제가 정색하고 말하자 그 여자가 그제야 뜨끔한 얼굴이 되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남의 집 담벼락에 대놓으니까 그렇지.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이따위로 세우는 걸 내가 그냥 넘길 줄 알아요? 저 이 집 주인 댁 며느리인데요. 누구신데 이 집 주인이시라는 거죠? 뭐라고요? 아니 그럼 호텔 아저씨 며느리? 네, 저희 시아버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 여자 표정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 여자는 살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진작 말씀하시지. 아유, 난 또 몰랐잖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집 앞 담벼락에 차 세운 줄 알았지 뭐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안해요. 아니요, 됐어요. 이번엔 그냥 넘어갈게요. 아유, 그럼. 호텔 아저씨 며느리면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 여자가 깔깔거리면서 웃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멀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 여자가 날 언제 봤다고 가족 운운하는 거지? 저런 여자하고 가족 되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었어요. 불쾌한 마음을 안고서 집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와 시누이께 이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에휴, 술집 나가는 여자 맞아. 원룸이 하나 남아서 세입자를 들여야 하는데 요새 단독주택 원룸에는 젊은이들이 안 들어오려고 해서 간신히 구한 게 그 여자란다. 어찌나 드센지 월세 밀려도 자기가 오히려 큰 소리야. 나 그 여자 싫어. 시누이가 톡 쏘아붙이더군요. 시누이는 눈살을 잔뜩 찌푸렸어요. 그냥 드센 술집 여자라서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혐오의 감정을 보여서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하긴 세입자로 저런 여자가 들어와 살면 골치가 아프긴 하겠다. 속으로 저는 그렇게 납득했어요. 사실 집주인으로 저런 세입자가 월세도 안 내고 버티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아빠가 그 여자한테 실실대는 것도 짜증나고 그 여자가 아빠한테 꼬리치는 것도 짜증나. 예, 솔직히 나 의심돼. 둘이 바람난 거 아니야? 지난번에 시장에서 둘이 분명히 손 붙들고 가는 거 내가 봤다니까? 네가 잘못 봤겠지.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말 한마디 붙인 걸 깨다. 시누이는 거침없이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안절부절하면서 계속 아니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죠. 그러고 보니 저한테도 호텔 아저씨 며느리면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하던 그 여자의 말이 생각났어요. 들었을 땐 그냥 불쾌하기만 했는데 시누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저는 망설이다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의 얼굴이 전부 일그러지더군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고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시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래도 엄마, 분명히 뭔가 있어. 아휴, 그런 소리 그만해라.
세아가 괜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적응 중인 애를 이상한 거에 신경 쓰게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데 좀 수상하긴 했어요, 그 여자.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좀 남봉꾼에 난리 피우는 성격이긴 해도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사이좋고 화목한 편이라서 저는 이 가정이 지켜지기를 바랐죠. 그날은 그냥 그걸로 그 이야기를 끝냈어요. 이후로도 저는 계속 시댁에 들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어느 주말에는 시누이하고 같이 나와서 장을 봐오려고 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장을 보면서 이것저것 둘러보며 시누이하고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저쪽에 그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가씨, 저기, 그 여자예요. 어머, 시누이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제가 시누이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그 여자 곁에 시아버지가 있더군요. 그 여자 것으로 보이는 싸구려 핸드백을 손에 들어준 채로 말이죠. 백구두에 빨간 재킷을 입은 시아버지와 팬티가 보일 만큼 미니 스커트를 입은 그 여자는 일견 잘 어울리기는 했죠. 절대 엮이고 싶지 않은 커플로 보였어요. 제가 말리기도 전에 시누이가 화가 난 얼굴로 성큼성큼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시누이는 시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순간 시누이의 고성에 시아버지와 그 여자는 화들짝 놀라 저희 쪽을 바라보더군요. 저도 얼른 달려가서 시누이의 곁에 섰어요. 딸과 며느리가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 뻔뻔한 시아버지의 얼굴도 새빨개지더군요. 너가 왜 여기에? 세상에, 집 근처에서 바람을 피워? 당신이 사람이야? 엄마가 대체 몇 번을 참아줬는데 또! 시누이가 시장에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죠.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당황하고 있다가 그 술집 여자를 자기 등 뒤로 숨기면서 보호하는 척을 했어요. 술집 여자는 봉변을 당한 연약한 여자처럼 눈물이라도 흘릴 듯한 기세였죠. 어처구니가 없고 역겹기도 했어요. 이 기집애가? 너 대체 누가 여태까지 돈 벌어 키워줬다 생각하는 거냐? 버르장머리 없이 다 키워줬더니 다 커가지고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 아버지? 아버지 노릇을 했어야 아버지지. 외가에서 물려준 돈 네가 다 말아먹었잖아. 말아먹다니. 누가 말아먹어? 호텔에서 벨보이로 1년 일해놓고 호텔 사업한다고 깝싹대던 네가. 시누이는 괄괄한 성격이었어. 거침없이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시아버지도 혈관이 튀어나올 만큼 길길이 뛰었죠. 개 같은 기집애, 이 못된 년. 애비한테 한다는 소리 봐라. 네 애미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웃기지 마. 내 성격 개 같은 건 너 닮아서야. 너 유산 한 푼도 안 물려줄 거다. 난 네 애미하고 이혼할 거니까. 저게 진짜... 시누이가 거의 거품을 물 지경이라서 저는 얼른 시누이를 데리고서 시장을 빠져나왔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자식이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면서 덤비는 걸 안 좋게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싸우는 건 시누이한테 좋을 게 없었거든요. 어쨌든 시아버지도 한바탕 개망신을 당했으니 시누이가 판정승이긴 했죠. 저는 급히 시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와서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기력이 떨어진 시누이는 이마 위에 팔뚝을 올리고 소파에 누워 늘어져 있다가 저한테 조용히 사과하더군요. 미안해요, 새언니. 내가 너무 조절을 못하고 날뛰어서. 당황하셨죠? 아니에요, 아가씨. 그래도 속 시원했어요. 아버님도 망신 한번 당하셨으니 이제 좀 조심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인간 절대 그런 인간 아니에요.
시누이는 한탄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젓고 제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죠. 그 이후로 며칠간 시댁에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이상했지만 그런 일이 있은 후여서 함부로 찾아갈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닌 남편한테 시아버지의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같이 집에서 저녁을 먹으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예, 아버지. 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남편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도 덩달아 긴장해 있었는데 전화를 끊지 않고 남편이 나가더군요. 멀리 나가는 건 아니고 현관문만 열고 엘리베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동은 맞게 찾아오셨어요. 저희 10층이니까 올라오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더니 저한테 재빠르게 말했어요. 아버지 오신데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계셔. 뭐? 제가 놀라자 남편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서 곧장 시아버지가 내리셨죠. 여전히 구찌니 에르메스니 온통 로고로 뒤덮인 옷을 입은 채였어요. 평상시 그리도 껄껄 웃던 분이 오늘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으셨죠. 세아가, 너 지난번 시장에서 옆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을 거다. 시아버지는 인사도 하지 않고 대뜸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건도 이미 남편에게 말했기 때문에 남편도 알고 있었죠. 그때 같이 있던 그 여성, 딸의 말대로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다. 저는 순간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뻔했어요. 간신히 표정을 유지한 채로 듣고 있자니 시아버지가 말을 계속하더군요. 그 여성은 너희 시어머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격 좋고 우아한 여성이다. 난 내 평생 그런 사람을 찾아서 헤매왔어. 너희 시어머니하고는 어려울 때 잘못해서 실수로 결혼한 거였고. 아버지, 네 어머니니까 이런 말이 속상하겠지. 하지만 사실이다. 네 애미라 해도 객관적으로 보면 알지 않냐? 얼마나 꽉 막히고 촌스러운 사람인지 말이야. 남편은 얼굴색이 변했고 시아버지는 혀를 찼어요. 대체 혀를 찰 사람이 누군데 저러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죠. 나 네 어머니하고 이혼할 거다. 건방지게 어제는 나한테 대들기까지 하더구나. 내 여자친구를 셋집에서 내보내자고 말이야.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여자가 그런 식으로 나대기 시작하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거늘. 쯧쯧하면서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하고 내 여자친구와 결혼할 거다. 이제 네 어머니이자 새아가의 시어머니는 내 여자친구가 되는 거다. 알겠니? 자고로 가장이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는 거다. 딴 말하지 마라. 저는 시어머니의 순하고 얌전한 얼굴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의 주름지고 기름 낀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을 쳐다봤어요. 속이 뒤집혀서 더 견딜 수가 없었죠. 미친 노인네, 꼴값 떨고 있네. 결국 뒤집힌 속이 바깥으로 흘러나왔어요. 제 말에 시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절 쳐다봤고 남편은 움찔했어요. 제가 화가 나면 막 나가는 걸 남편은 알았으니까요. 뭐라고? 새아가, 뭐라고? 미친 양반아. 딱 지금 하는 짓이 꼴값이라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아버지를 비웃었어요. 술집 여자하고 바람피면서 시어머니와 이혼하고 그 여자를 시어머니라고 부르라고? 미쳤냐? 뭐라고? 아니 너, 이 새아가! 지랄하지 말라 그래. 누구 마음대로 바꿔? 남편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잘 알아서 그냥 외면하고 침묵하더군요. 좋은 선택이었죠.
시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는지 말을 더듬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천박한 계집애! 네가 이런 계집애인지 몰랐던 내가 잘못이다. 이런 걸 마누라라고 끌고 들어오다니 내 아들이 못난 게지. 천박? 그거 너하고 네 여자친구 이야기 아니고? 제가 귓구멍을 후비면서 비웃자 시아버지는 아예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어요. 두고 봐라. 너희들한테 내 요산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거다. 자식들한테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거야. 이 애미한테도 절대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다. 그러시든가. 이 서울 단독주택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알기나 해? 이 멍청한 것! 시아버지는 발을 구르면서 거품을 물었어요. 남편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한숨을 쉬고서 시아버지를 집 바깥으로 밀어내버렸죠. 예, 유산 안 받겠습니다. 예, 뭐 여태까지는 한 푼이라도 주셨나요? 예, 알겠으니까 나가세요. 에? 너 아들이라는 놈이 이래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야. 아버지만 나가시면 우리 집 망할 일 없으니까 안심하고 가세요. 이혼하시고서 연락하지 마시고요. 남편은 작정한 듯 시아버지를 끌어내 아파트 바깥으로 나가게 해버렸어요. 시아버지는 분통을 터뜨렸지만 젊고 덩치도 좋은 남편을 이길 순 없었죠. 아파트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경비원한테 싫은 소리를 듣고 본인이 지치기도 했는지 곧 조용해졌어요. 기껏 생각한다는 게 유산 안 준다는 위협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다 무너져가는 단독주택 준다고 해도 안 가져요.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혼했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저는 처녀적에 친정에서 미리 받았던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살게 했죠.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비 하시라고 건물 관리를 맡겼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눈물나게 고마워하셨고 시누이도 제 손을 잡고 말문이 막혀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제 건물 관리를 해주니까 당연히 저도 좋은 일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시아버지가 제 재산을 알고 나서는 또 길길이 뛰면서 시어머니한테 쫓아갔다는데 건물 경비원들한테 막혀서 봉변만 당하고 끝났다고 해요. 스치듯이 들은 이야기였지만 좀 고소했죠. 그래서 지금 저는 딸 둘과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건물 관리를 잘 해주어서 마치 친한 가족을 둘 더 얻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도 너무너무 밝아지셨고요. 오늘도 또 디저트와 커피를 사들고 시어머니 댁으로 갈 거랍니다. 요즘 같아선 정말 살맛이 나네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어느덧 제가 이렇게 환갑을 넘긴 나이가 되었다니 참 희한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확실히 나이 먹는 걸 제대로 실감 못할 정도로 빠르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인생이란 게 워낙 다들 이렇게 바쁘고 뭔가에 쫓기듯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멈춰서 좀 둘러보니까 되게 가파른 길을 걸어왔다 싶어요.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남들 모두 그 정도 고개는 다들 감안하면서 사는지 새삼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 인생이 아무래도 초반부터 쉽게 풀리지 않았고 결혼을 한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나 싶을 정도로 자꾸 제 발등을 찍게 되는 사건들이 쭉 발생해왔기 때문일까요? 양가 어른들의 소개를 통해 만나 결혼하게 된 제 남편은 솔직히 소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뭐랄까? 그것도 나쁘다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우유보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치만 그때는 다들 무슨 불 끓는 열정을 안고서 결혼하던 시대도 아니었고 그럭저럭 뜻이 맞으면 얼른 가정을 꾸리는 것이 목표였으니까요. 저도 나이가 찼고 제가 남편보다 2살 많다는 것으로 더 들들 볶기 시작하는 시어머니의 험담에도 귀를 막고 그냥 결혼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럼 2년 정도는 자기네 집에서 같이 살다가 나가 살던지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기간은 정말이지 너무 지옥 같았죠. 나중에 나가서 따로 살 때에도 근처로 얻어주시는 바람에 그렇게 자유롭지도 못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댁이 몇 번이나 이혼하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때 남편만 출근하고 나가면 그렇게 절 부려먹고 일을 시켜대고 맨날 짜증을 내면서 성질내기 일쑤였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아들이 아까우신지 맨날 남편 잡아먹을 인상이라며 저한테 시비를 걸어대셨고 보다 못한 시누이가 옆에서 그만 좀 하라고 중재를 해야 이 판이 끝이 나곤 했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2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요즘은 흔히 스트레스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그때 저도 소위 화병이라는 게 있었는지 월경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살도 많이 빠지고 어머니에게 무척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기가 제대로 들어설 리가 있나요? 임신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어머니는 저만 봤다 하면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어가면서 매섭게 말하고 함부로 탁탁 어깨를 쳐대시니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머니 귀에 눌려서 한마디도 못하시고 그러다 얼마 안 되어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혼자 되신 어머니는 더욱 기가 세지셔서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에게 본인이 좀 더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매일 길어지는 싸움 때문에 그 우유보다는 남편조차 분가를 선언하니 대신 멀리 가면 안 되고 근처에 살아야 한다면서 거의 코앞 쪽에 집을 얻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만이라도 감지덕지한 상태로 얼른 빠져나오게 되었고요. 그 조금 거리가 생겼다고 얼마 안 가서 임신도 된 걸 보니 어지간히 우리 어머니 기가 드세시긴 했던 것 같아요. 아이 가진 걸 알렸을 때 오죽하면 5살 아래의 신우가 자기 엄마보다 제 편을 들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올케 언니한테 작작 좀 해. 언니 애기 가졌으니까 몸 잘 지켜야지. 이러다가 화병이라도 나서 힘들어지면 어떡하려고 해? 엄마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손주가 여기 있는데 언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잘못되면 다 엄마 책임이요. 알겠어? 이 말에 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면서 자기 딸한테도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야, 내가 뭘 어쨌다고 말을 그따위로 해? 세기 너, 나 때문에 힘든 게 뭐가 있냐? 고만한 집 해줘가면서 이렇게 다 봐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다 그래? 우리 현석이 같은 남자한테 시집 왔으면 땅바닥에 딱 엎드려서 살 생각을 해야지. 어디 이름도 흉물 같은 게 들어온 걸 받아줬구만. 또 그놈의 지겨운 돌림 노래가 시작되려 하는데 신우이가 나서서 막 야단을 하더라고요. 아, 엄마, 그만. 지겨워 이제, 제발 좀. 엄마, 그렇게 남아도는 혈기를 오빠네 쓰지 말고 엄마 딸한테 좀 써보시오. 본인 딸은 시집가서 아직 애기도 없는데 그런 건 염려가 안 돼요? 언니는 애기도 잘 들어서고 좋겠구만. 이제 오빠네는 뭐 걱정할 일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 언니도 이제 그만 가요. 뭐가 좋다고 자꾸 앉아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오빠, 얼른 일어나. 그나마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신우가 이렇게 가끔 마주하면 한사코 자기 엄마 입단속을 시켜가면서 제 편을 들어주니 좀 낫더라고요. 한편으론 자기 여동생만도 못하고 매일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눈치나 보고 있는 남편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일단 이미 해서 살고 있는 결혼, 자식까지 생겼으니 별 수 있겠나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제 막 출산이 임박할 무렵 아주 난감하고 황당한,
한편으론 어이가 없고 슬프기도 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표현이 극도로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남편도 충격이었는지 한동안 말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누이에게 무척 안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는 시댁 현관문만 생각해도 끔찍하게 여겨져서 움찔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누이에 대해서는 감정이 없어요. 아니, 사실 감정이 없다 못해 우리 신우는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저 결혼할 때도 얼마 용돈을 좀 챙겨주기도 했고 자기 엄마가 절 들들 볶을 때면 늘 얼른 교통정리를 해주기도 하고 자기 오빠가 저렇게 중심이 안 잡혀 있으니 언니가 너무 고생이라면서 제 편을 늘 들어주곤 했어요. 차라리 신우가 시집 가지 않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면 내가 어머니와 살면서 겪었던 그 힘든 시집살이도 반으로 줄었을 텐데 싶어 아쉬울 때도 있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신우가 우리가 분가해서 아기를 갖고 이제 좀 숨 쉴 틈이 생기니 그때 본인 친정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즉, 이혼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사실을 남편으로부터 전해 듣고 너무 놀라서 믿기지가 않았어요. 늘 밝고 호탕한 성격의 신우는 결혼을 우리보다 1년 정도 먼저 했고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잘 생기지 않아서 그게 좀 고민이었거든요. 그거 빼고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 같았고 가끔 친정에 들러서 우릴 보고 가고 집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 나서서 제 편도 들어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 사이사이마다 본인 남편과의 문제가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굳이 친정이 자세히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냥 자기 딴에도 힘들고 마음 털어놓을 것도 없고 하니 종종 들러서 자기 엄마 얼굴을 보고 싶었던가 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신우 남편은 손버릇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는지 툭 하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군요. 그걸 참아내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 아기까지 가져보겠다고 노력은 했으나 생기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거기서도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았나 봅니다. 신우도 자기가 그렇게 똑같이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으니 그렇게 제 입장에 공감을 하고 안쓰러웠나 봐요. 하지만 누구나 자기가 험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비슷한 입장의 사람에게 다 마음을 주고 편들어주게 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에요. 우리 신우는 늘 제 편이 되어주고 등을 쓸어주고 위로해주던 그런 자그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을 듣고 나니 저 자그마한 몸집의 여자를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그 남편은 그렇게 빗자루를 휘둘러대며 나중엔 신우의 안쪽 치아가 깨져서 올 정도로 무섭게 굴었던 걸까요? 너무 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괄괄하고 한성질하는 분이 며칠을 말도 못하고 알아 누워 계셨어요. 신우는 괜찮다며 이제 남편 안 보고 살아서 너무 좋다고 말하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생겼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어찌나 비참해하던지 동생이 결혼해서 그리 사는지 몰랐다며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면서 정작 본인 부인이 자기 엄마한테 시달릴 때에는 별로 몇 마디도 안 거들던 게 생각나 좀 기분이 묘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부부의 이야기일 뿐 신우이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라앉고 어두운 분위기 속 얼마 안 있어 저는 딸아이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돌보는 동안 어머니가 몇 번 들여다보시겠다곤 했는데 전 그게 썩 편치 않더라고요.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시어머니가 산후조리 해준다고 하면 기겁들을 하던데 사실 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봐주신다고 괜히 오셔서는 밥 3끼 다 얻어드시고 보통 절 피곤하게 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신우가 갑자기 들렀는데 미역국이며 반찬을 몇 개 해서 왔더라고요. 언니, 힘들죠? 내가 우리 엄마 여기 출입금지 시켰어. 엄마랑 나랑 교대했으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있어요.
나 우리 조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애기 좀 마음껏 보게 해주세요. 네? 아휴, 전에 한 번 본 게 너무 아른거려서 그랬는지 꿈이 나왔다니까요, 글쎄. 신우는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아기를 못 낳는 처지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딸을 정말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한편으론 고마웠던 게 저는 그때 회복이 꽤 느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누워서 잘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신우가 제 대신 우리 애기 분유도 먹여가며 제 밥은 밥대로 차려서 놔주고 애기도 씻겨주고 그렇게 늦게까지 같이 있어줬어요. 보다 못해 너무 미안해서 밤늦게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자라고 했더니 자기가 애기 데리고 자도 되냐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거의 2달 동안을 제 손에 그다지 물도 안 묻힌 채 신우가 애기도 봐주고 제 밥까지 차려줘서 정말 편히 지냈어요. 남편은 아기를 너무나 원했던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와서 조카를 예뻐하는 모습이 짠했는지 그 나름대로 안쓰러워했고요. 이후로 저는 잘 회복해서 슬슬 유모차도 밀어가며 밖에도 나가고 딸과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신우는 그 후로도 틈만 나면 들러서 간식거리들을 놓고 가고 저와 얘기도 하다 돌아가곤 했기 때문에 정말이지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올 틈이 없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곤란해하면 애기 봐주고 실컷 수다도 떨어주고 음식 솜씨도 좋은 신우가 이것저것 만들어주고 하니 남편 퇴근할 때 저녁 걱정도 안 해도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째 내가 신우에게 너무 신세를 진 모양새가 되어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옷 한 벌을 선물했답니다.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자기는 자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한 거라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사실 말 안 하고 싶던 얘기지만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언니네에서 예쁜 조카가 태어나니 그걸로 자기는 좀 위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매일 응애응애 거리며 울고 있는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긴 했지만 아기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자기도 온종일 집에서 친정엄마랑 있으면 딸 이혼당했다며 울고 넋두리를 늘어놓는 모습에 더 우울해질 것 같았대요. 그나마 여기 와서 저랑 아이랑 있으니 화제도 다른 걸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고 수다도 떨 수 있어서 자기 역시 좀 생각을 많이 정리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듣고 보니 여러모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다행이었고 여전히 저에게 어머니는 안 좋은 기억이긴 하지만 그나마 이런 신우를 낳아주신 게 조금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시간들이 그다지 길지 않은 상태로 저는 일생일대의 위기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나는 참 왜 모든 게 쉽게 가질 않는 건지 어디 네 주제에 그런 살만한 순간을 누리려고 하는 거냐고 엄포를 내리듯 엄청난 사건이 저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고작 33살이었던 나이에 저는 남편을 잃고 홀몸이 되어버렸으니 이 무슨 기가 막힌 일인가요?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내리던 날이었고 아기가 열이 있어 못 움직이는 저를 놔두고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는 먼 외삼촌 댁에 가던 길이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라 남편도 당시 긴장했던 것 같다고 신우가 말을 해주었는데 안 그래도 불안해서 차를 돌려서 그냥 돌아오려고 하던 와중 빗길에 미끄러진 차들끼리 얽히고 설키는 행렬에 끼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 남편은 즉시 숨을 거두게 되었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신우도 크게 다쳤고 뒷좌석에 계신 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중상을 입게 되셨어요. 열이 펄펄 끓던 아기를 돌보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며 다음 날쯤 천천히 올라오겠지 하고 믿고 있던 저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운전 오래 해야 하고 비도 오는데 가기 귀찮다던 남편의 표정이 그대로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그렇게 남편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니요. 정말 그야말로 상황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저까지도 정신을 놓지 않도록 억지로 붙들고 힘들게 아이를 안고 버텨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먼저 갔다는 사실을 알고 몇 번이나 기절하셨고 신우 역시 충격을 받았는지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이제 고작 100일이 지난 딸아이를 안고 나는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 멍해지더군요. 나중에 상황은 정리가 되었지만 우리 가정을 휩쓸고 간 상처는 너무나 컸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친정에서도 이제 너도 그만 정리하고 아이와 함께 이리로 건너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애를 키우는 게 어디 쉽겠냐며 누구라도 봐줄 여력이 있을 때 오라고 말입니다. 그건 그렇긴 한데 어지간해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조금 회복을 하셨으나 정신이 말짱하지 않으신 상태고 신우는 정신은 회복하긴 했지만 다리가 불편해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수술을 거치면 좋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고 병원을 두어 군데 옮겨서 제가 데리고 갔는데도 그때마다 제자리였어요. 이때 신우가 너무나 절망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우는데 순식간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내 입장도 기가 막히고 억울하지만 신우도 참 인생에 어쩜 이리 모진가 싶어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렇게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기도 안 생기고 시집살이도 심히 당하고 게다가 얻어맞고 치아까지 깨져서 이혼당해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얼마 안 되어 사고로 오빠가 먼저 가게 되고 자기 다리까지 이렇게 마비가 되었는데 너무나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당시 제가 신우를 봐온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이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그럭저럭 버티려던 그 표정에 비해 이땐 정말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오빠를 뒤따라가려는 듯한 기세까지 보여서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스트레스가 커서 그런지 헛소리도 하고 몇 번이나 잠에서 깨서 울부짖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는 그만한 상황이 너무 안 되긴 했지만 어쩌겠냐면서 조만간 얼른 정리를 하고 넘어오라고 하시는데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다리로 기어가서 벽을 부여잡고 자기도 죽고 싶다며 우는 신우를 그냥 둘 수는 없겠더군요. 부모님과 저희 오빠, 언니에겐 좀 상황이 정리되면 가겠다고 애기 짐이며 이것저것 여기 다 있는 데다 너무 혼란스럽다고만 했어요. 당사자인 제가 강력하게 친정으로 돌아갈 의지를 안 보이니 답답해하시기도 했고요. 저는 우리 집과 시댁을 오가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계속 친정에는 말을 미루면서 결국 기존 집을 정리하기로 했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당장 이 집에는 죄다 내가 돌볼 사람들 뿐이니 쉽게 마음먹기도 힘들었고 신우는 계속해서 저보고 언니 친정으로 가라고 했기에 약간 흔들리기도 했어요. 정말 눈 한 번 꾹 감고 모른 척하면 내 엄마 아빠가 있는 우리 집으로 가서 애도 맡기고 좀 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발이 묶인 듯 마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모른 척하고 나갈 수는 없겠더군요. 일단 어머니는 딸이 몸을 잘 쓰지 못하고 있으니 본인이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며 억지로 움직여서 생활을 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교통사고 후유증도 있고 해서 그런지 썩 좋지 않은 상태셨고 아무래도 이 집에 멀쩡한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겠지 싶었죠. 그래서 제 생각은 한 1년 정도만 더 지켜보고 나오자는 생각으로 애를 데리고 들어간 건데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더군요. 사실 신우의 다리가 회복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다 보니 혼자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외출도 거의 할 수 없고 몸쓰기가 너무 불편해서 제 도움이 필요했었어요. 저를 그렇게 구박해 대시던 어머니도
제가 본인 딸을 돌보는 입장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손녀 뒤치다꺼리를 본인이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이미 성인인 딸을 데리고 움직이는 것보단 아기를 데리고 밖으로 다니신다던가 씻긴다든가 그게 좀 더 손이 덜 가니까 말이에요. 신우는 제가 시중을 들며 봐주는 걸 무척이나 난감해하고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밤마다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 제가 여기 남기를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 남편을 잃은 나도 나지만 일단 사지라도 멀쩡하고 그리고 내가 아기 낳고 몸이 안 좋아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봐주었던 신우였으니까요. 결국 몇 년이 지나도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배경은 달라지지 않은 채 언젠가 안정이 되면 친정으로 갈 거라는 소리는 이제 이 집에서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당연한 듯 우리 넷은 함께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도 힘이 붙이는 시간들이 무척 많았고 잠깐씩 한계가 올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이게 이렇게 장기간이 될 줄 알고 결심했던 게 결코 아니었으니까요. 몇 번이나 신우는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조카를 데리고 나가서 살라고 말은 했지만 그게 몇 년째 지나다 보니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정말 뭔가가 불편하고 견디기 힘들었다면 저도 이 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딸도 자라면서 제 할머니와 고모와 엄마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당연하게 알면서 컸는데요. 얼마 전에 딸도 했던 얘기지만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게 얘가 제 아빠 없이 자라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라면 껌뻑 죽는 신용도 하는 할머니 그리고 고모가 늘 끼고 예뻐해줬던 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 정서적으로 채워졌던 게 있어 좋았고 자기는 고모와 엄마가 늘 사이가 편안해 보여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자기에겐 좋은 할머니지만 엄마에게 좋은 시어머니는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걸 보니 애들도 알 건 다 아나 봐요. 시간이 한참 흘러 우리 신우는 환갑이 가까운 나이까지 본인이 한창 젊을 때 얻었던 사고로 마비된 건강을 되찾지 못한 채 거기에 다른 질병까지 얻어서 많은 고생을 했답니다. 하지만 힘든 와중에도 휠체어를 타고 집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 하려 했고 자기 손은 멀쩡하다면서 종종 요리도 하고 조카를 데리고 책도 읽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많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 시간에 대해 서로 차마 이렇다 싶게 정의를 내리길 겁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간신히 붙잡고 있는 시간들이라고 느껴졌으니까요. 입 밖으로 내면 뭔가 또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에 그냥 이렇게 나란히 매일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또 버텼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신우는 작년에 지병으로 인해 먼저 하늘로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가신 뒤 9년, 그리고 본인 오빠를 떠나보낸 지는 30년이 되어 따라가게 된 셈이죠. 저는 그 집에서 아직 남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신우와 대화를 나눴던 밤에 저에게 했던 말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언니, 나는 언니한테 감히 미안하다고도 고맙다고도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언니에게 너무 좋았다고, 다 너무 좋기만 했던 시간들만 보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언니 없었으면 난 진작에 오빠 따라갔을 거야. 언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내 명대로 살다가 가나 봐요. 한편으론 이렇게 오래 살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언니도
희진이랑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자꾸 눈에 차오르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제가 계속 손수건 방향을 바꿔가며 닦아주었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신우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면서 저와 딸아이에게 자기가 그간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전달해 주었어요. 보험 수령자까지 저로 바꿔두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말이에요. 진작 더 일찍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야속하게도 명이 이렇게 길었다며 그 와중에도 농담을 하듯 웃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더군요. 이제 저는 환갑을 넘겼고 딸아이도 30대이니 언젠가 결혼을 한다던가 하면서 자기 삶을 찾으러 가게 된다면 저도 이 집에 혼자 남게 되겠죠. 지금 당장은 그런 시간들이 실감나지 않지만 그때가 온다면 왠지 대뜸 신우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시간이 정말 무섭도록 빠르게 지나게 지나갔고 내 친형제자매보다 더 오래 살을 부대끼며 살았으니까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정이나 우애 같은 사랑이라는 그런 거창한 것을 주고받고 산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서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며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있어 신우는 함께 살기에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나도 남편을 잃고 지쳐있을 때 내 손이 필요했던 신우를 돌보면서 몸은 좀 힘들지 몰라도 정신은 조금씩 다른 부분으로 단련되어지고 있던 걸지도 모르겠고요. 힘들다면 힘든 시간이었지만 끝내 놓을 수는 없어서 붙들고 있었던 저의 기묘한 인연이 바로 신우였어요. 이 나이가 되고 나니 누군가 떠나고 남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생각했는데 여지껏 아니라고 부정은 하고 있었지만 신우를 보내고 난 뒤 저도 내심 속이 허했나 봐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털어내고 싶은 마음에 글까지 쓰고 말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길들이 열릴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조금만 더 생각에 잠겨 있고 싶으니 참 이상한 일이네요. 딸도 요즘 엄마가 많이 감성적이 된 것 같다면서 고모 가고 더 그런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잘 정리하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새로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